네, 먼저 자리 앉고, 네. 먼저 김경환 감독님부터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티스트 다시 태어나다 각본 연출한 김경원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티스트 다시 태어나다, 감사합니다. 아티스트 다시 태어나다에서 지젤 역할을 맡은 류현경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티스트 다시 태어나다에서 재범령 같은 박정민입니다. 예, 제가 그럼 감독님하고 배우님께 기본적인 질문 몇 가지 드리고요. 그리고 나서 관객분들 질문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독님에게 여쭤볼게요. 이제 이 작품을 어떻게 아이디어를 얻어가지고 또 시나리오를 쓰고 완성까지 하게 됐는지 그 제작 과정에 대해서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이 소재를 선택하게 된 계기가 기본적으로는 원래가 제가 어렸을 때부터 약간 좀 궁금했던 것들이나 스스로가 좀 하고 싶었던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지금 돌이켜서 생각해보면 그런데 그 과정에서 그냥 우연치 않게 들었던 그냥 한마디였는데 누가 이제 그림을 샀는데 그 작가분이 오래오래 살았으면 좋겠다는 말을 이렇게 웃으면서 TV에 나와서 하시는데 그 얘기를 듣는데 약간 조금 싸늘한 느낌을 제가 느꼈거든요. 그러면서 작가가 남기고 가는 것과 그리고 그렇지 않은 것 그리고 삶과 그 죽음 그 경계에 있는 그 작품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자기는 원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기가 죽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사람한테 둘러싸여져 있는 사람의 이야기는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처음에 초안의 시작은 그렇게 시작을 한 겁니다. 네, 그럼 유영혁 배우님, 박정민 배우님에게 이제 공통적으로 질문을 드리자면 일단 시나리오를 받고 나서 어떤 좀 인상을 받았고 또 그 자신이 맡은 이제 캐릭터들에게는 또 어떤 또 인상을 받았는지 그렇게 좀 공통적으로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유영혁 배우님부터 말씀해 주시죠. 저 처음에 시나리오 봤을 때 너무 이런 이야기를 가진 영화나 책을 읽어봤던 적이 없었던 것 같아서 굉장히 신선하게 다가왔고 또 그 처음에는 이제 미술계나 화가의 이야기라서 되게 그 어려운 이야기일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것이 그냥 딱 그 예술계나 그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화가나 그림을 그리는 그냥 그 예체능계에 있는 사람의 이야기로 국한된 게 아니라 이렇게 넓게 생각해 보면 삶을 살아가면서 누구나 한 번쯤 고민하고 갈등해 볼 만한 이야기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예, 저도 비슷한 얘기인데요. 영화 보고 시나리오 보고 그 언저리에 제가 그냥 배우로서 하고 있던 고민이랑 영화가 하고 있는 이야기랑 맞닿아 있는 부분이 있어서 재밌을 것 같았어요. 항상 배우들도 뭔가 선택을 해야 되는 순간이 오고 그 순간에는 자신의 어떤 소신과 현실이 충돌하면서 어느 정도 타협을 하고 선택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항상 고민을 하는데 이 시나리오에는 이제 그 어떤 이야기들이 좀 극단적으로 이제 막 펼쳐져 나가죠. 그래서 내가 하고 있는 고민과 이들이 하고 있는 고민이 코어는 좀 비슷한 것 같은데 이렇게 표현을 하는구나. 그러면 내가 갖고 있는 이 고민을 이렇게 표현해 볼 수도 있겠구나 하는 어렴풋한 흥미가 있어서 매력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아마 배우님들께서는 시나리오뿐만 아니라 따로 이제 준비해야 되는 것들도 꽤 많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령 이제 지젤 역할 같은 경우는 그렇게 좀 화가의 어떤 마음을 알아야 될 것 같고 또 그림을 그리는 것에 대해서도 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있는데요. 그 역할을 위해서는 어떻게 준비를 하셨나요? 유영경 배우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저는 사실 그림을 정말 못 그리고 소질이 없는 사람인데 감독님께 이제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렸더니 감독님이 그 실제 이제 그림을 그려주신 분 작업실에
데리고 가주셨어요. 그래서 거기서 그 그림을 그리는 과정을 보고 사실 굉장히 좀 놀랬었던 것 같아요. 그 영화에도 잠깐 나오지만 딱 그 붓을 대기 전까지의 그 준비 과정이라는 게 굉장히 길고 또 섬세하고 그것들이 되게 정성스러운 순간순간들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사실 지젤도 그 순간을 더 소중히 생각하지 않았나? 이런 순간들이 쌓여서 그런 작품들이 만들어지고 그런 것들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했었던 것 같아서 그때 이제 그런 준비 과정을 이제 연습하면서 좀 그림을 그리지 못하더라도 이것에 집중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었어요. 박정일 배우님께는 그 박재범이라는 인물 자체가 그러니까 뭐 작품을 보는 눈은 있지만 사실 그거를 극단적인 장가치로 끌고 가잖아요. 그런 것들이 배우들이 보기에는 캐릭터가 입체적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도전할 수 있겠다는 그런 좀 마음도 줄 것 같았는데요. 어떤 좀 그 캐릭터에 대해서는 인상을 받았고 또 준비는 어떻게 하셨는지 궁금하거든요. 네, 우선 기본적으로 제가 재범이라는 인물을 처음 봤을 때 이 친구도 굉장히 소신 있는 예술가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저 상황이 만들어낸 괴물이 된 거죠. 그래서 하지만 이제 시나리오를 처음 봤을 때는 이렇게까지? 라고도 생각했었어요. 살인을 저지르잖아요. 미소의 그 지지만. 그래서 왜 웃어? 근데 사실 이 영화를 제가 처음에는 못하겠다고 말씀드렸어요. 왜냐면 전에 찍던 영화가 크랭크업이 되고 3일 있다가 크랭크인이었어요. 이 영화가. 그래서 준비할 시간이 좀 부족해서 오히려 제가 폐를 끼치는 상황이 올 수도 있고 서로에게 손해가 될 수 있는 상황이 올 수 있으니까 근데 감독님께서 이제 만나서 본인이 하고 싶은 이야기가 이런 거다라고 확신을 주셨고 그래서 어떤 외적인 준비들을 해야 되는 건 조금 감독님하고 스태프분들한테 좀 믿고 맡긴 게 있고 저는 왜 이렇게까지 하지? 라는 마음을 없애기 위해서 이렇게 할 수 있겠구나 라는 어떤 납득을 하기 위해서 한 일주일 정도 그냥 집에서 대본만 계속 봤던 것 같아요. 항상 그 분야는 좀 다르지만 저도 연기를 하는 사람이고 배우한테 있어서 올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을 계속해서 제가 주입을 해보는 거죠. 그러면서 계속 그 인물한테 조금 다가가려고 했던 것 같아요. 김경환 감독님께서 그러면 이제 배우의 캐스팅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 영화의 주제가 예술이라는 것과 그 예술가가 되어가는 이제 과정이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렇다면 배우를 캐스팅하는 데도 있어서도 그런 점들을 좀 염두에 두고 캐스팅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캐스팅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저희가 캐스팅을 준비를 할 때 저는 기본적으로 그 배우 기본적인 윤곽을 짜놓고 제가 갖고 있는 이미지 그리고 제가 이 배우들은 이런 역할을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시뮬레이션으로 그를 이제 더 붙여 나가는데 현경 씨는 제가 느끼기에 저는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던 배우였고 그런 이미지를 어떻게 보면은 좀 더 저의 그 이야기에 맞게 각색을 하는 과정이 들어갔었어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캐스팅을 이분들은 저를 모르는 상태고 저는 원래부터 이분들의 팬이었고 오래전부터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최대한 이분들의 그 입장에서 납득할 만한 이야기를 보여드리는 방법밖에 없었어요. 그 방법이 최선이었고 최대한 그렇게 계속 그 납득하는 과정이 캐스팅 과정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알겠습니다. 유영경 배우님께는 사실 처음에 지젤 역할 이래가지고 이 영화 속에 보면 지젤과 오인숙이라는 두 개의 정체성 사이에서 굉장히 고민이 많잖아요. 그래서 질문으로 어떤 그
인물에게 더 감정을 이입을 했을까 그런 게 굉장히 궁금했는데 처음에 지젤력이라고 하셔가지고 그것도 좀 굉장히 궁금했는데요. 아마 두 개의 정체성을 왔다 갔다 한다는 거 그거 자체도 굉장히 좀 힘들었을 것 같은데요. 그 인물에게 어떤 인물에게 훨씬 더 본인은 좀 더 이입을 하셨는지 궁금하네요. 그래서 저는 한 인물이라고 생각하고 연기했던 것 같아요. 어쨌든 그 오인숙이라는 친구가 사실 어떤 여러 과정들을 거쳐서 지제를 스스로 만들어냈고 그것들을 계속해서 그 만듦으로써 자기 불안이 또 있었고 그 과정 속에서 있던 모습과 저는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박정민 배우께는 사실은 항상 보면은 이제 박정민 배우님 연기한 거 보면 그 동년배들이거나 아니면 좀 아랫사람의 역할들을 많이 해오신 것 같은데 이번 영화 보면 거의 대표로서 아랫사람들을 막 뭐라고 하시잖아요. 그런 게 또 배우 입장에서는 새로운 연기이기 때문에 뭐 일종의 쾌감 같은 것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한편은 또 어려울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떠셨나요? 예, 보통 불쌍하고 가난하고 의뢰 입장에서 그런 아, 네. 그러고 보니까 정말 의뢰 입장의 예, 연기를 하셨던 거네요. 인물들을 해오다가 처음으로 이렇게 양복대 입고 영화에 나와 보는 것 같아요. 뭐 이전에 오피스라는 영화도 있긴 있었지만 그거는 그냥 사원이니까요. 이건 이제 어떤 한 장급이니까 좀 흥미로웠던 것 같아요. 되게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 제가 막 이렇게 뭐라고 하는 관수라는 역할의 그 배우가요 저보다 5살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막 그 형한테 이렇게 뭐라고 하고 하면서 일종의 어떤 좀 쾌감을 좀 느꼈던 것 같아요. 그 형이 미워서가 아니라 제가 해보지 못한 어떤 연기였었고 그리고 항상 이렇게 조금 그 위치에 있는 뭐 슈퍼갑은 아니지만 그 위치 정도에 있는 인물의 어떤 나리선 느낌 항상 예민해 있고 그래서 어쩌면 그 이른 나이에 거기까지 갔을 수도 있는 그런 모습들을 조금 표현을 해보고 싶어서 그런 쪽으로 좀 연구를 하게 됐던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자꾸 뭐라고 하게 되는 것 같고 이렇게 좀 입게 말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관수 연기를 했던 배우님께서는 또 스트레스를 받으셨을 수도 있겠네요. 박정민 배우님은 쾌감을 느끼는 경우. 아니요, 하지만 그 형과 저는 둘도 없는 사이가 됐죠. 감독님께는 이제 이 영화 속에 등장하는 이제 미술 작품 같은 경우 그 중에 이제 지젤이 그리는 그림은 그 크레딧 보니까 이제 박혜인 작가님께서 이제 그린 것 같은데요. 어떻게 기존에 있던 거를 좀 활용을 하신 건지 아니면 주문을 하신 건지 그리고 이 영화에 나오는 그런 지젤의 어떤 그림의 스타일 같은 경우는 좀 어떻게 또 어떤 의도로 나오게 된 건지 궁금하거든요. 기본적으로 저희 영화가 메시지 면에서 관통하는 그림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계속 고민하고 하다가 만다라라는 그 그림은 기본적으로 저희 그림을 그리기 전부터 저희들이 이제 해야 되겠다. 만다라라는 그 그림이 기본적으로 이준 선생님이 말씀하시지만 박종식이 말씀하지만 만다가 이제 본질이라는 뜻이 있고 라가 변한다라는 뜻이 있기 때문에 어떤 지점에서 우리 영화를 관통할 수 있을 거라고 믿었고 그래서 미술 감독님하고 상의를 많이 해서 초반의 그림과 후반부의 그림이 좀 달라야 한다라는 컨셉을 가져갔고 다시 태어났을 때 그림의 컨셉이 달라야 한다고 생각을 했고 같은 만다라의 형식이지만 좀 다른 형식미가 좀 다른 느낌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최대한 그림이 지금 여기 나오는 그림이 얼추 한 17점 정도가 되는데 18점 정도가 되는데 그게 작화하는 시간이 꽤 오래 걸렸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해서 영화 작업을 했었어야 됐고 그러면서 점점 이제 그리고 이제 그 스토리 이 영화 안에서
이 스토리가 죽었다 살아나는 그 개념이 확장이 나중에는 이제 다시 태어났을 때 그 지젤이 확장이 되는 이미지이기 때문에 초반에는 만달하지만 뒷부분에는 그 에너지가 약간 좀 더 넘치는 이미지였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었고 그 처음부터 그랬기 때문에 원래 기존에 있던 그림하고는 박혜인 작가님이 그렸던 것과는 전혀 다른 그림이 탄생이 된 거고. 유영현 배우님은 그 그림을 보면 또 네. 인물을 좀 이해할 수 있는 어떤 단서 같은 것들을 찾을 수 있던 그런가요? 사실 그것도 좀 궁금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방 자체를 보고 있으면 좀 미술품 같은 게 창문을 보고 있으면 이게 깨진 건지 아니면은 뭔가 이렇게 탐험같이 그것도 의도적으로 좀 있는 것 같은 느낌도 들어가지고 그런 것들이 이제 캐릭터를 이해하는 데 좀 도움이 되셨는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사실 그림을 보고는 잘 도형 뭐 이런 느낌, 분홍색 이런 거였지.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감독님과 그 작업실에 가서 그 과정들을 보니까 그림이 다르게 보이더라고요. 저는 그러니까 이 그림이 탄생했던 그 과정이 이렇게 정성스럽고 차곡차곡 잘 쌓여 있는 과정 속에서 이 그림이 탄생했다고 생각하니까 그 부분이 되게 좀 감동스러웠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림 자체로 봤을 때는 잘 몰라가지고. 예, 뭐 저도 보니까 잘 모르겠더라고요. 저도 도형 같은 느낌이 잘 모르면서 들었는데 굉장히 놀란 척했습니다. 다들 그렇게 접근을 하지 않을까 하는데, 근데 유영건 배우님께 하나 좀 더 추가 질문 드리자면, 사실 이제 연기하는 데 있어서 어려운 것도 많았을 텐데 아마 배우 입장에서는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에 대한 연기가 아무래도 관객분들에게는 좀 설득을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 연기를 할 때 좀 상황을 좀 듣고 싶거든요. 저는 사실 그 처음 이런 병이 있다는 것도 처음 알았고, 근데 그게 확실히 있기 때문에 다시 살아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제 연기할 때도. 근데 좀 이게 관객분들로 하여금 좀 저게 뭐야 갑자기 판타지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이 안 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이제 그 영안실에서 제가 일어났을 때 그 연기해준 간호사 분이 저희 영화 연출부에 배우가 아니군요. 배우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감독님한테 이 친구가 해보면 어떨까. 그러니까 진짜 현실에 있는 그 정말 지금 그곳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 분처럼 했으면 좋겠는데 그 친구가 하면 어떨까 했는데 너무 잘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사투리가 네, 부산 사투리가 좀 이게 돼 있어가지고 네, 좀 더 자연스럽던 네네. 그래서 좀 그런 부분들이 더 잘 관객 여러분들이 좀 잘 받아들이고 자연스럽게 이 살아나는 것에 있어서 잘 넘어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 친구 원래 성격이 약간 조금 그렇기도 해요. 약간 좀 덤덤하고, 덤덤하고 네. 아무리 놀라도 그냥 표정이 그냥 덤덤하고 약간 그런 표정을 이미 얼굴에서 갖고 있기 때문에. 박정희 배우님 연기 중에서도 이제 이 영화 같은 경우 보면 이제 마지막에 살해를 하고 나서 이렇게 울었다가 또 웃었다가 하는 모습 보면 처음에는 이 사람이 굉장히 좀 나쁜 사람 같기도 한데 한편으로 보면 또 굉장히 좀 순한 마음도 있는 것 같다는 그 느낌도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연기할 때 좀 어떻게 준비하셨고 또 그 상황에 대해서 또 좀 설명을 듣고 싶거든요. 마지막에 이제 죽이고 나서 길거리 나왔을 때 그 연기가 아무래도 좀 가장 인상적으로 좀 남아 있거든요. 우선은 의도치 않게 지나가는 고양이에게 이제 감사를 하고요. 예. 진짜 고양이 나올 때 진짜 깜짝 많이 놀랐어요. 놀랐어요. 네. 고양이가 이렇게 나오는데, 근데 그냥 그 순간에 가장 제가 집중을 하려고 했던 거는 중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리고 아까도 저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친구는 원래 나쁜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걸 설명하려면 정말 그 앞까지 가야 되는데 자기가 정말 좋다고 생각하는 그림을 이 세상에 내보이고 싶은데 이 여자를 만난 거고 이 그림을 만난 건데 죽음을 맞이하고 그러면서 이제 막 그 그림을 가격을 올리려고 막
막 노력하잖아요. 저는 그게 재범의 어떤 그 순간의 어떤 현실적인 욕망도 반 정도 있지만 정말 내가 알아봤던 그 여자에 대한 어떤 헌정 같은 것도 좀 있다고 생각했어요. 마지막 선물이라고 생각하는 거. 근데 다시 살아 돌아오면서부터 이제 막 이 친구가 자꾸 잘못된 선택을 하니까 그리고 계속 궁지에 몰리니까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된 거고, 그 순간에도 이 친구는 뭔가를 자꾸 지켜야 된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걸 다 그냥 다 죽여버리고 다 뭐 이렇게 할 거야가 아니라 정말 그냥 지키려고 하고 이것만 지키려고 이것만 감추려고 하다가 어느 순간에 그렇게 돼버린 거여서 그게 모든 게 그냥 다 무너져 버린 순간이라고. 그때가 아무것도 이제는 과연 이 사람이 자기 밑에 있는 그 형에게 그렇게 이제 뭐 형이랑 나랑 뭐 관수랑 맛있는 거 먹고 이렇게 하면 돼, 그게 과연 진심이었을까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네. 다 끝났다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오히려 더 좀 감정이 굳어지고 이제 그럴 수 없다는 걸 알잖아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감정들이 그 순간에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고양이가 한몫했다는 말씀을 또 결국에 고양이의 공인 거죠. 저희 닭도 네. 닭도 그날 촬영해서 그 현장에서 들렸던 그냥 소리였고 그냥 소감이 거기가 덩이 아니군요. 거기가 도시거든요. 그냥 도시인데 정말 생닭이 우는 소리가 들려서 너무 이상한 거예요. 모두가 당황했는데 그거를 정민 씨가 이렇게 멘트를 쳐주면서 그 씬이 만들어진 거죠. 근데 영화를 보고 있으면 이렇게 좀 시나리오에 있는 걸 그대로 연기했을 것 같은 부분도 있지만 애드립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부분 같은 게 이제 처음에 두 분이서 이제 술을 마시는 장면 같은 거 보면 그거는 그냥 시나리오에 있는 대로 하기는 좀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 상황은 어떤가요? 시나리오에 있는 대로인가요? 아니면 애드립을 좀 하신 건가요? 시나리오에서 절대적으로 해야 되는 대사는 하되 그걸 제외한 것들은 사실 저희가 조금 첨가를 한 것도 있고요. 뭐 그랬던 것 같은데 잘 기억이 안 나요. 2년 전 일이라. 네. 네. 그때 그러니까 두 분이 워낙 친하게 지내고 계셨었고 가장 두 분이 케미가 이제 지금도 친하게 지내시고 근데 이제 그때 그 두 분의 그거를 저희 만드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조금 더 계속 그 장점을 살려야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대사를 꼭 쳐주셔야 됩니다라고 이야기하고 하기보다는 저희가 가져가야 되는 그 맥락은 말씀을 드리되 편하게 하시고 싶으신 대로 하라는 주문들이 있었고 그거에 대해서 브레이크를 걸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 컷 말고도 굉장히 많은 이제 NG 컷들이 많이 있는데 살리고 싶은 것들이 사실 굉장히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나와 있는 것이 최선이었고 그 부분이 가장 자연스러웠던 것 같아요. 네, 그럼 감독님께 질문 하나 드리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관객분들 질문 받아보면서 또 대화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제 그 TV에서 나오는 오래오래 살았으면 좋겠다를 가지고 발전시켰다고 하시는데 실제로 이제 극 중에 보면 화가와 미술관 대표의 이야기가 주로 이루는데 그 인물들이 어떻게 보면 모델들이 좀 있었을까요? 아니면 실제로 좀 또 조사를 하면서 그런 것들을 시나리오에 넣고 영화로 완성을 한 건가요? 기본적으로 상업화랑의 대표분들은 제가 개인적으로 알고 계신 분들이 좀 있고 근데 그분들이 모델이 됐다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그분들한테 조금 신뢰가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서 그냥 살아오면서 그냥 그런 분들을 많이 접하기도 했고 그렇지만 사실은 이게 화랑에 대한 이야기라기보다는 어떤 극대화된 자기 감정 상태가 굉장히 극대화된 사람들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 감정을 극대화시키는데 어떤 합리화를 시키는 과정이 좀 더 중요하게 저는 생각이 들었고 이게 실존 인물의 어떤 싱크로나 이런 것들은 사실은 영화를 만들면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은 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거는 그냥 제가 기본적으로 느끼는 것들, 그분들에 대한 어떤 것들은 그냥 어떤 부분만 채용을 하되 나머지 것들은 이제 캐릭터에 맞게 그리고 이 영화가 갖고 있는 예술관보다는 어떤 세계관에 대한 입장을 조금 더 집중을 해서 만들었던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좀 질문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은 손 들어주시면 되고요. 예, 먼저 질문 받아보시겠는데요. 질문을 해주시는 5분께는요, 이 아티스트 관련해가지고 에코백과 배지가 있거든요. 그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손 드신 분, 예, 질문 받아보겠습니다. 예, 그 옆에 주십니다. 네, 말씀하시면 됩니다. 저는 그 류현경 배우님이 지젤이었을 때 약을 드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지젤이었을 때는 약을 먹고 다시 태어났을 때는 약을 안 먹어요. 그래서 그게 뭔가 그 시나리오 받았을 때 그게 설정이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네, 그거는 명백히 설정이 되어 있는 이야기고, 기본적으로 지젤의 성격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초반부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막 계속 조금씩 더 헛소리를 하는 그런 사람의 이야기 안에서 이 아이는 어떤 약을 복용하고 있을 것이다 라는 설정을 애초에 갖고 들어갔었어요. 그래서 그 죽음도 혹시나 이 약과 관련이 있을까? 라고 생각하는 느낌. 그 약은 무슨 약일까? 그럼 혹시 이 아이의 이 불안한 이 정서 상태가 혹시 우울증이나 혹은 뭐 그런 것들이 작용이 된 건 아닐까라는 그런 설정 안에서 약을 이제 넣은 거고, 그 약이 이제 살아났을 때는, 그러니까 이 불안한 어떻게 보면 이 불안한 아이의 갖고 있는 어떤 마지막 남은 최후의 보루 같은 입장으로 그걸 했는데, 이게 잘 하지 않았다고 생각이 들지만 구체적으로 잘 봐주셔서 결과적으로 감사합니다. 근데 그 두 배우님께 제가 공통적으로 질문 드리자면, 이렇게 시나리오를 보고 영화를 하면서 가장 좀 감독님에게 가장 궁금해했던 질문들은 또 무엇인지 궁금하거든요. 이 영화에 대해서. 유영정 배우님 같은 경우는 어떠셨나요? 뭘 물어보셨어요, 감독님? 잘 기억이 안 나요. 2년 전 이래서 다시 네. 저도 질문 같은 것들이라기보다는 글쎄요, 그냥 계속 끊임없는 시나리오 이야기는 계속 했던 것 같고, 상황마다 저도 정말 기억이 나지 않지만 상황마다 이야기는 굉장히 많이 하려고 서로가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또 질문 받아보겠습니다. 예, 여기 계신 분 아까 먼저 들어주면 하는데요. 예, 질문 받아보겠습니다. 예, 여기 안경 쓰신 분, 손 한 번만 들어주세요. 네. 예. 아, 예, 이건 봤고요. 예, 질문 갖다 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에코백이 너무 갖고 싶어서. 질문하고 싶으신 거 아니었나요? 이 질문도 하고 싶어요. 저 감독님께 여쭤보고 싶은 질문이 뭐였냐면은, 이게 미술에 관한 영화지만 음악도 좀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대부분의 장면에도 음악이 이렇게 많이 쓰이지 않았지만 각 이렇게 초반이랑 좀 중요한 부분에서 초반에 이렇게 좀 재밌으면서도 이렇게 좀 싹 티나지 않은 그런 음악도 나와 있고, 중간에 모차르트 음악도 나와 있는데 왜 선택을 하게 되신 건지 궁금합니다. 우선 그 모차르트 음악 같은 경우에는 우선 상징적인 음악이 필요했었어요. 우리 영화의 가장 중요한 지점이기도 하고, 천재로 알려져 있는 가장 시그니처 같은 음악가였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 교향곡이 초반부터 저는 생각을 했던 거이긴 하지만 생각보다 그 상황에 훨씬 더, 그러니까 굉장히 오르락내리락하는 장면이거든요. 그 부분이 긴장감이 천천히 됐다가 이제 그런 전개 방식이 잘 맞았다고 생각을 하고, 기본적으로 저희 영화의 톤이 블랙 코미디이고 풍자극이라고 설정을 잡아놓고 갔기 때문에 가벼운 음악들, 그러면서 약간 좀 그러면서도 어떤 중심은 있는 음악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많이 했었고, 다만 우리가 어쩔 수 없이 피해갈 수 없는 소재가 예술 영화였었고, 그 안에서 하는 메시지 자체가 무거운 이야기인 거는 저도 사실은 놓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클래식을 굉장히 많이 활용하려고 사실은 훨씬 더 많이 노력을 많이 했는데, 지금 남아있는 음악들이 이런 음악들이었던 것 같아요.
배우님들께도 공통으로 좀 여쭤보면 이 영화는 이제 미술을 다루고 있지만 사실은 더 크게는 뭐 영화도 그렇고 모든 예술을 좀 아우를 수 있는데요. 아마 배우님들께도 좀 비슷하게 어떤 예술적인 영화, 이 표현이 좀 맞는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좀 그냥 상업적인 흥행을 위한 영화, 이 사회에서의 좀 고민들도 있으실 것 같거든요. 그럴 때 어떤 선택들은 좀 어떠신지 얘기를 좀 들어보려고 하는데, 예, 박정민 배우 얘기 들어볼까요? 예, 이명경 배우님이 넘기시네요. 예, 뭐 그렇죠. 하지만 저는 글쎄요, 항상 그 고민과 싸워왔던 것 같은데, 심지어 이 저희 영화도 제가 이거를 할까 말까의 고민 중에 한 요소였어요. 저예산 영화, 독립 영화, 자꾸 이렇게 뭔가 각인 이런 것들 때문에 하지만 바꿔서 생각해 보면 이 영화들만 이런 예산에 이런 사이즈의 영화들만 할 수 있는 이야기가 따로 있어요. 네,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이야기를 대자본으로 끌고 가면 사실 조금 어려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에 와서는,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또 싸워 나가겠지만, 하고 싶은 이야기가 확실하면 그거는 영화의 사이즈는 크게 상관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제가 독립영화 반영한 거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는데, 뭐 하나 안 하고 하나 더 한다고 크게 뭐 이렇게 뭐 상관도 없을 것 같고, 저는 그리고 이게 참 재밌거든요. 이렇게 같이 뭔가를 만들어 간다는 거. 영화 현장이라는 곳이요. 저는 참 요즘 들어서 느끼는 건데요. 멀리서 영화 찍고 있는 사람들 이렇게 보면은 되게 귀여워요. 다 큰 어른들이요. 결국에 자기들이 하고 싶은 건 재밌는 이야기를 재밌게 전달하려고 막 어른들이 동분서주 뛰어다녀요. 자기들 그 고민하고 멀리서 이렇게 보고 있으면 굉장히 기분이 좋거든요. 요즘 들어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안으로 딱 들어갔을 때 그 이야기를 또 같이 만들어 나가는 한 일원이 됐을 때 그 행복은 어쩌면 우리 영화 같은 영화들이 더 재밌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항상 고민하지만 결국에는 결과는 재밌는 거 하는 게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 어른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고요. 예, 아까 마이크 가졌다가 뺏기신 분, 예, 지금 받아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질문 드리겠습니다. 영화 속에서 지젤이요, 자신의 개인전에 찾아가서 앞에 대사 중에 과대평가받는 거 아시죠? 라는 거를 이제 앞에 했던 얘기를 떠올리는 장면이 있는데, 이걸 보신 실제 원작 그림 작가님이 영화를 보시고 나서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뒤에 뭐 어떤 말은 없으셨는지 좀 궁금하고, 그리고 이제 영화 속 캐릭터를 미술 작품으로 표현한다면 지젤과 재범은 어떤 미술 작품에 가까울지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잠깐만, 뒷질문은 제가 죄송한데 못 들어봤는데, 혹시 제가 못 들어본 건가요? 네, 지젤과 재범을 미술 작품으로 표현한다면 어떤 화가의 어떤 작품을 떠올릴 수 있을지 궁금해서 여쭙습니다. 질문이요? 네. 같이 질문 받으시면. 네, 뭐 배우님들도 네, 같이 네, 예, 답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박혜인 작가님은 기본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별다른 코멘트는 없었어요. 자기의 뭐 원래 갖고 있던 그림이 아니고, 자기의 어떤 예술관이 포함된 그림이 아니고, 이 영화에서 저희가 주문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주신 거기 때문에 그걸 팩트로 받아들이고, 아 이거 내 작품 과대평가 됐다고 얘기하는 너무 나쁘다라고 얘기하지는 않으셨던 것 같아요. 근데 감독님 질문이 있는데 네네. 그 작가님이 네. 지금 활동을 하고 계세요? 그때는 아니요, 대학원생. 지금도 대학원생.
아, 네, 그때는 대학생이었고 지금은 대학. 아. 제가 아까 오면서 사실 통화를 했거든요. 아 그래요? 네네. 유명하신 분이에요. 아니 그냥 아니 박혜인 작가님 이래가지고 네네. 계속 지금 인터뷰하면서 네네. 그 그림 누구 작품이냐 네. 이래서 아 저희 미술 감독님 후배님이 네. 네, 그려주셨다고 맞아요. 계속 했거든요. 네 맞아요. 작가님이라 그래가지고 제가 실수한 줄 알고 네,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네. 네, 학생이고 그림 미술 작품 미술 작품에 아는 게 하나도 없어. 아니 그냥 하나 얘기. 하나 얘기해? 아니면은 질문을 이렇게 바꾸면 어떨까요? 뭐 연기를 하면서 혹시 이제 머릿속에 생각해 두신 어떤 예술가의 뭐 모델이라든지 뭐 그런 형태가 좀 있으셨는지. 아 그렇기보다는 그 지금 생각을 해보니까 그 리퀴드 생팔이라는 프랑스 조각가가 있거든요. 그 친구가 그분이 나나 시리즈라는 시리즈가 있는데 아실지 모르겠는데 그분이 약간 좀 약간 독특한 작품이 되게 많아요. 어릴 때 되게 그 불우한 환경에서 여성성을 약간 그렇게 폭행을 많이 당하고 그런 지점이 아마 그 작품 자체가 굉장히 독특하고 통통 튀는 약간 느낌이 좀 있거든요. 약간 혼란스럽고 그 작품을 좀 찾아보시면 도움이 되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재범이는 사실은 그 지점에 대해서는 생각을 하지 않아 봐서 뭐가 있을까요? 2PM의 박재범. 죄송합니다. 아, 네. 농담입니다. 예, 여기저기서 막 막 이런 소리가 나오고 있네요. 저는 근데 뭐 저도 모델 같은 모델이고 뭐 어떻게 영향은 아니고 그냥 글쎄요. 그거는 레퍼런스가 따로 있었던 것 같지도 않고 네. 그냥 그러겠습니다. PM의 박재범 얘기하셨으니까 그걸로 마무리 짓고요. 예. 그러기에는 제가 너무 저희 빈약한 몸을 보여드려거든요. 넘어갈게요. 네. 예, 이쪽에서 질문 받아보겠습니다. 예, 저기 손 드신 분 계신데요. 예, 마이크 가져다 드릴게요. 네, 중간에 계신 분이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 영화에서 지젤이 죽었을 때 코리아 옥션에서 이제 경매품이 나오잖아요. 이제 그 재범을 클로즈하는 부분에 그 컷에서 저는 좀 미묘하게 앞 컷이랑 뒤에 컷이랑 이어지는데 마지막에 뚝 하고서 보여주는 게 미묘하게 표정이 다르다고 생각했거든요. 이때 찍으셨을 때 이거를 연도하고 찍으셨는지 제가 해석하기에는 본인 스스로가 내가 왜 구렁텅이에 빠진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이게 제가 생각한 게 맞는 건지 배우님과 감독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네, 먼저 배우님이 말씀해 주시죠. 영화는 본 사람의 해석이 가장 정확한 거라고 생각하고 사실 생각이 안 나요. 네. 근데 저는 글쎄요, 뭐 그 장면에서 말씀하셨던 거를 의도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죠? 다른 의미로서 내가 어떤 이제 화가로서 사랑하는 사람을 순간적으로 잃은 상실감과 어떤 자기 또 한편에서 올라오는 어쩌면 조금은 잘못된 이기심이 이렇게 버무려진 순간이었던 것 같은데 정확하게 디테일하게 제가 어떻게 연기를 했고 뭔가를 의도하고 했던 거는 잘 생각이 나지 않고 아마 없지 않았나 그런 생각 드네요. 감독님 기억하시나요? 저는 그때 기억이 그러니까 재범이가 가격을 이제 막 올리고 했을 때 스스로 어떤 확신에 차서 그 그림의 가격을 올렸다기보다는 어떤 힘에 이끌려가지고 스스로 그렇게 막 이렇게 올린 다음에 결과적으로 그 재범이 그 올린 가격에 지젤의 품에 돌아왔을 때는 어떤 일종의 좀 약간 공포심을 좀 느끼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아 이게 내가 이게 맞나라는 스스로 생각도 했을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약간 미묘하게 안도지만 미묘한 표정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그렇게 보시는 분들께서 그렇게 느끼신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유영경 배우님한테 하나 여쭤보겠는데요. 사실은 연기를 하시지만 그 광태 그 기초라는 단편을 연출하시기도 하셨어요. 혹시 감독으로 연출하시면서 연출하고 난 후에 또 배우를 연기할 때 연출한 경험이 좀 도움이 되시는지 궁금한데요. 네. 어떤가요? 잘 기억이 안 나요. 연출을 한지 너무 오래돼갖고 네. 대학교 때 이제 워크숍 작품이었으니까 근데 그때 당시에는 뭔가 어떤 도움이라기보다 굉장히 힘들었던 것 같아요. 또 연출이라는 걸 하는 것 자체가 예, 제가 직접 무엇을 만든다는 것이 되게 힘들었고 그 차이점은 분명히 알았죠. 그때 단편을 찍고 영화를 봤을 때 아 정말 너무 뿌듯하다 했지만 사실 연기할 때는 그 순간이 가장 행복하고 뿌듯한 기분이 들거든요. 나중에는 아쉬운 마음이 또 들고 그런 다른 지점들을 좀 더 잘 느꼈던 것 같아요. 네. 아마 그런 것들이 또 배우님이 갖고 계신 예술관일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네. 그리고 질문 한 번 더 받으면요. 예, 가장 먼저 앞쪽에서 들어주셔가지고요. 네. 앞쪽 받아보겠습니다. 감독님께 질문이 있는데요. 그 유영경 지젤이 그 엄마랑 만나서 그 집에서 하는 대화가 약간은 이제 부모와 자식 간의 그 이렇게 살근한 그런 대화는 아니잖아요. 그리고 좋은 얘기를 하는데도 어머니는 너무 무덤덤하게 그냥 지나가는데 그게 어떤 내용을 담고자 하셔서 넣은 건지 뭔가 그걸 더 설명해줄 그런 장면 같은 게 있었는데 뭐 없어졌다든지 그런 장면인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지젤은 기본적으로 부모님과 대화를 하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하고 스스로가 손을 많이 내밀지만 부모님과 대화가 잘 안 된다고 느껴요. 그리고 부모님은 그런 지젤을 인정해주지 않고 그렇다 보니까 지젤의 그런 성격이 인정의 욕구가 가장 가득 찬 상태. 그러니까 인정의 욕구가 가장 가득 찬 상태 그리고 욕구 불만. 어떤 부분에서의 욕구 불만이 스스로 지젤을 그냥 어릴 적에 나를 칭찬해 주었던 그 누군가의 말만 믿고 살아가게끔 한 약간 나약한 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한 뭐라고 생각을 해요. 심지어 죽었다 깨어나서 거기 앉아 있음에도 서로 다른 얘기를 하는 그런 것조차도 서로 지젤은 누군가한테 한 번도 따뜻하게 안김을 받아보지 않았던 사람. 굉장히 외로운 아이. 자기를 처음으로 스킨십을 해서 안아주었던 사람이 자기가 죽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래서 좀 더 지젤이 더 궁지에 몰리는, 그러니까 내적으로 궁지에 몰리는 사람을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대화가 되지 않는 느낌을 받는. 그래서 마지막에 그 어머니 대사가 굉장히 좀 섬뜩한 게 보험이라도 들어야 되나 앞으로? 예. 또 죽고 살아나면은 그걸로 좀 돈을 벌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굉장히 좀 무섭기도 했습니다. 예, 이제 선물은 없는데요. 그래도 뭐 궁금한 게 있으시면 예, 질문을 좀 한두 개 정도 더 받아보겠습니다. 예, 먼저 이쪽 분이 가장 좀 먼저 손을 들어주셔가지고요. 예, 여기 모자 쓰신 분. 예. 네,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네, 저 질문이 그 영화 중간에 보면은 그 이제 지젤 사후에 이제 발견된 작품이 있잖아요. 새로 그린 작품이지만 그 이제 그 전시회를 할 때 그 박종식 그 거장분으로 나오시는 분이 그 묘한 뉘앙스를 풍기니까 재범이 그때부터 크게 흔들리면서 당황하고 선생님 뭐가 또 잘못됐나요? 재차 물어보는데 대답을 안 해주고 그냥 웃으면서 가셨어요. 그래서 그때 어떤 거를 봤다고 뭐 명확하게 이렇게 뭐 관객에게 설명되지 않더라도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감독님께 궁금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또 영화 이제 연출에서 그
영화 이제 배경이 15년부터 이제 마지막 엔딩부는 이제 뭐 봄이니까 16년도로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근데 보면은 영화가 한 여름 중간인가부터 그게 이제 날짜가 표기가 되더라고요. 근데 이게 뭐 보통 이제 뭐 사건 뭐 하는 뭐 폭탄이 터지는 몇 시간 전에서 이렇게 다이어리 딱딱딱 나오는 그런 것도 아니고 이게 날짜 순서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되지 않는데 이게 한 여름인가부터 나오다가 마지막에 한 9월 12일, 뭐 20일 이때가 마지막으로 날짜가 나와요. 그래서 이거 날짜를 그 즈음만 이제 넣은 이유가 궁금합니다. 그 날짜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 영화가 사실은 그 누군가의 감정선을 디테일하게 따라가는 영화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사건 중심의 영화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점프컷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감정 같은 경우가 누군가에게 보기에는 속도감 있게 느껴지겠지만 그 누군가가 보기에는 점프됐다고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사건 중심의 이야기를 강조하기 위해서 날짜를 넣었어요. 이게 어제 일어났던 일을 오늘 해결하는 게 아니라 얘가 죽었었던 시간은 명확하지 않지만 지금 다시 일어났던 나머지의 그 사이드 이펙트가 시간이 어느 정도 경과가 되는 이야기로. 그리고 왜냐하면 갑작스럽게 인정을 받아가지고 갑작스럽게 이제 죽고 막 이제 이런 식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게 막 마치 뭐 한 최근에 일주일 동안의 이야기가 아니다. 이게 몇 달에 걸친 어떤 사건의 이야기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싶어서 그 날짜를 넣은 거고, 박중식의 그 어렴풋한 그 뉘앙스 같은 경우에는 그건 수수께끼인 것 같아요. 이게 박중식이 무언가를 알아냈을 것이다. 그리고 알아내지 않았을 것이다는 사실은 별로 이 영화에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지 않았었어요. 다만 박중식의 존재로 하여금 관객들이 느끼기에 지금 이들이 지금 꾸미고 있는 이 일련의 사건들이 그리고 이 일련의 프로젝트가 호락호락하게 넘어가지 않겠구나. 그렇게 예술이라는 어떤 중요한 예술이라는 중요한 가치는 쉽게 이들의 손에 의해서 변질되는 것들은 아니구나 하는 어떤 중요한 무거운 중심점의 순간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저희가 시간이 다 돼서요. 질문을 이제 더 이상 받긴 힘들고요. 뭐 배우님들, 감독님들 공통적으로 이 영화를 보시기 전에 뭐 팁이라든지 아니면 앞으로의 계획, 마지막 인사 말씀까지 더해가지고 말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정민 배우님부터 말씀을 해주시죠. 뭐 영화를 보는 팁은 따로 없는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각자가 느끼시는 게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게 가장 정답인 것 같고, 뭐 앞으로의 계획은 앞으로 촬영할 영화를 열심히 준비하는 게 저의 계획입니다. 열심히 해서요. 내년쯤에 또 이런 자리에서 인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도 조민 씨와 같은 의견이고 영화 자체로 그냥 즐겨주셨으면 좋겠고 뭐 극장을 나오셨을 때 좀 다른 생각이나 다른 마음들이 다 드실 것 같은데 그런 마음들을 잘 이렇게 가슴속에 담아두지 마시고 많이 홍보해 주시면 네 감사드리겠습니다. 저도 앞으로 찍고 있는 영화 열심히 잘 찍어서 또 좋은 연기 보여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도 우선 이렇게 관객분들하고 이야기하고 만나뵐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기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본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지금 영화의 그런 어떤 감정이나 그것이 스스로가 느낄 때 맞다고 생각하면 그게 온전히 그 자체로 되게 기쁘고 좋은 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재밌게 그냥 가볍게 보시고 주변에 소문 많이 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끝까지 잘 듣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시 한번 감독님, 배우님들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